지금 계속해서 감정평가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분류해보고 저런 식으로 분류해보고 이번 시간에는 107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의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물건별로 어떤 형태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물건별 평가 기준 이걸 얘기합니다. 자, 물건별로는요, 이렇게 부동산은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개별 평가다. 물건마다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게 원칙이에요. 감정평가 규칙이 뭐라고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 규칙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물건마다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되면 거의 다 일괄 평가합니다. 몇 가지 이제 규정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몇 가지 내용이. 요거는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데, 자, 일체로 거래되거나, 혹은입니다. 혹은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괄 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1월 달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 요거는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우리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어떻다고요? 따로따로 부동산입니다. 따로따로라는 얘기는 따로따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고, 토지만 따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따로라는 얘기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만 따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도 있는 거고, 토지만 따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알겠죠? 근데, 자, 얘네들은, 자, 이 2개 이상의 물건이네요. 2개 이상이 아니에요? 2개 이상인데, 건물만 따로 거래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토지 빼고 건물만 따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체로 거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가치 형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1층짜리 건물이다. 아니면 100층짜리 건물이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1년밖에 안 된 건물이다. 아니면 100년 된 건물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이게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냐, 강북에 있는 아파트냐, 시골에 있는 아파트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그 가치 형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를요,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이럴 경우는 굳이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통째로 평가하는 겁니다. 토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하는 거를 뭐라고요? 일괄 평가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평을 쓰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평당 1,500만 원이다. 그럴 때는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땅도 있어 없어요? 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요, 일괄 평가한다. 무슨 얘기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괄 평가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부분 평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부분 평가다. 얘는 또 뭐냐? 얘도 똑같이 얘하고 비슷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부분 평가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혹은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상호 불가분. 자, 이런 것들을 뭐라 하면 복합부동산 해줍니다. 2개 이상 부동산이 붙어 있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복합부동산. 토지 따로 건물 따로따로 부동산이라고 했죠? 근데 보통 이제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될 때 이걸요, 복합부동산이라 하는데, 이 중에서 얘는요, 그 중에서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일부만의 가치. 예를 들어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토지만의 가치. 그러면
요게 이제 만약에 빈 땅이 토지만 덜렁이 있다. 이럴 경우는 평가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얘는 건물이 분명히 있어 없어요? 이쪽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됩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요? 건물 때문에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이걸 반영해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쉬워요, 어려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얘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일괄해서 평가한 다음에,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가 그나마 가장 나을 겁니다. 그래야지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 평가는 토지를 평가할 때, 이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건부지라는 게 뭐냐면 건물이 있는 땅이죠. 건물이 있는 땅인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요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이 있어 없어요? 요 밑에 있는 땅을 건부지라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땅을 평가할 때 이때 건부지 상태에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부분 평가해 줍니다. 평가하기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부분 평가해 줍니다. 좀 쉽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평가하고 좀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표준지 공시가 이런 거 평가할 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거를요, 독립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평가다. 요것도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똑같이. 자, 일단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물건이 있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그 다음에 혹은요,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일부만의 가치. 자, 똑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복합부동산인데, 이때 이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토지만의 가치. 그러면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없다고.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지가 이제 빈 땅을 나지라는 겁니다. 나지를 가정해서 혹은요,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 이런 걸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표준지 공시가 이런 거 공시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토지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부분평가는 이 분명히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 그 얘기고, 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빈 땅인 상태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독립평가.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헷갈린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계속 할 거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은요, 한 얘기 또 하고 합니다. 1년 내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100번은 더 할 겁니다. 100번. 그러니까, 학원만 잘 다니시면 그냥 막 술 먹은 사람처럼 한 얘기 또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만 잘 나오시면 합격합니다. 알겠나요? 예. 그냥 한 얘기 그냥 알아서 막 계속 하는 겁니다.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 별명이 학원 선생들이 LP판입니다. LP판 아시나요? 뺑뺑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LP판 모르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판에다가 이제 음악을 여기다 실어갖고 막 돌리고 했습니다. 찍찍찍거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없어지고, 뭐가 나왔냐면 CD가 나오다가 요즘에는 뭐 CD 이런 것도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USB 파일이죠. 여기다 집어넣어 그냥 막 듣습니다. 이렇게. 요거 전에 뭐가 있냐. 요거 하기 전에,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테이프. 그래서 이거 요요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그 음악 듣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CD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그 입력해서 USB에다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듣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저런 얘기구나. 일단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일괄평가하고 용어 자체가 좀 비슷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구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평가다. 얘는 또 뭐냐? 얘는 일단은 물건이 한 개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한 개 물건이 나와야 돼요. 물건이 한 개인데, 자, 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는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줘야 됩니다. 한 개 물건이라도. 예를 들어, 도로가 딱 있는데, 자, 도로변에 어떤 사람이 56번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땅은 한 개 아닙니까? 56번지가 하나의 필지가 된대. 1월 달에 할 겁니다. 필지인데 이게 소유권을 구분하는 단위입니다. 에이, 말이 어려우니까 아니야. 소유자가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앞부분은 백화점 사람들이 쓰고 있고 뒷부분은 시장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구분평가한다. 정리할 수 있죠? 구분평가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자꾸 문제를 풀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106페이지 보니까 딱 중간 정도의 시장가치 기준, 요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잠시 하기로 하고. 자, 지금부터 한 장 넘기시면 가격 이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감정평가를 뭐 이렇게도 분류해보고 저렇게도 분류해보고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겁니다.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그거는 1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가격이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요거 알아볼 건데, 자, 우리는요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요 요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 이론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런 측면에서 알아보는 건데, 자, 우리는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좀 구분합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1억짜리 부동산을 9천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9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억짜리라는 것은요, 이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고 치자.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치자. 이걸 가치라는 표현 써볼게요. 영어로는요, value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가치의 본질이 뭔가 볼게요. 가치의 본질이, 내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한 통 구입하려고 하는데, 수박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려는 이유가 있어 없어요? 이유가 수박 구입해서 집에 와서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하나요? 이거 가지고? 그건 아니죠. 구입해서 저녁 때 집에 와서 삥 둘러앉아서 이걸 깨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요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수박을 구입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 주고 얘를 가지고 가서 깨서 부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깨트려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는 가다 방치해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구입해서 장래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효용, 편익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시점의 가치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다른 말로 효용, 만족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바로 가치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다 해줍니다.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108페이지에 있는 거 하는 겁니다. 108페이지죠? 요거 하는 겁니다. 108페이지.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가치. 그리고 요거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화폐 가치로 평가하는 게 쉬워요? 어렵고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이거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해줍니다. 이 분야 전문가. 네, 그래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치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요거를 때로는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 요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격. 자, 영어로는요, price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한 값 있죠? 요걸 뭐라고요? 가격 해줍니다. 구분합니다. 가격. 그러면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이기 때문에 2년 전에 거래했으면 과거는 과거죠? 근데 만약에 10분 전에 거래했다. 그래도 과거는 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의 값이다 해줍니다. 과거의 값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공인중개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해줍니다. 공인중개사. 자,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되셔서 이 여러 가지 중개 활동할 때 평가사가 평가한 거 있죠? 요거 별 크게 관계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데 들어가면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실거래. 그래서 어디 들어가면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들어가면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거래까지 이렇게 점을 찍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떨어지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개 활동하는 거지. 평가사가 평가한 거 별 관계 있어 없어요? 큰 관계는 없습니다. 별다른 관계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누가 전문가라고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얘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예컨대, 자, 극히 정상적인 값인 시장 가치라는 걸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시장 가치. 아니면요, 뭐, 다른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담보 가치라는 걸로도 평가해 볼 수 있고,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세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고, 아니면요, 무슨 교환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사용 가치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고, 보험료 책정하기 위한, 그 다음에 뭐 공익 목적의 평가, 아니면 공익 평가,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고, 어쨌거나 사용 목적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고. 자, 근데 이 가격은 그게 아닙니다. 가격은 특정 시점에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밖에, 일정 시점에서 몇 개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구입할 때 1억 5천에 거래했으면 1억 5천 하나밖에 없는 거지, 1억 6천, 7천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거래 시점에는, 특정 시점에서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특정 시점에서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가격과 가치는 비례관계가 있는데, 이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예컨대 가치가 1억짜리다. 그러면 1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거래가. 맞잖아요? 만약 가치가 100억짜리다. 그러면 100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100억 근처에서 105억에 거래되거나 98억에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다. 나중에 가치의 기초는 가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가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요, 단기적으로 이게 가치라고 치자. 자, 가치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고, 들쑥날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통계를 낸다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통계 낸다면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거의 일치한다. 되셨죠?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거의 일치하게 된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그 밑에 기준 시점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103억이다 하는 표현은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자, 다시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이게 10층짜리라고 치자. 가격이 103억이다. 요거는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주변 환경도 변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할 때는요, 항상 가격이 계속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딱 정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이걸요, 기준 시점이다 해줍니다. 무슨 시점이라고요? 기준 시점. 다시 할게요. 자, 부동산 가격은 계속 끊임없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평가하면 안 되고 특정 시점 딱 정해서 그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한 다음에 언제까지 공시하고 해야 돼요? 이때 이 특정 시점을 뭐라 한다고요? 기준 시점이다 해줍니다. 1월 1일이면 1월 1일 날을 기초로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공시하고 해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가치와 가격, 대충 아시겠죠? 아시고. 자, 지금부터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것은 여기가 끝입니다. 끝이에요. 나중에는 다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거의 다 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장에서 얼마 줬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격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자,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건 여기가 끝이에요. 나중에는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다 뭐라 한다고요? 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분은 와서 이거 가치 아닙니까 하는데 가격이 아니라 다 그냥 섞어서 씁니다. 막 혼용해 쓰니까 여기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감정평가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이 수많은 여러 가지 가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 원칙은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잠깐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니까 그 딱 중간 정도에 감정평가 분류해갖고 시장가치 원칙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 중에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시장가치가 아닌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어요. 자, 시장가치라는 것은 극히 그냥 정상적인 값,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했을 때 그 정도에 형성되는 가격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요, 시장가치 해주는데, 옛날에는 이걸요, 정상가격 이런 표현 썼는데, 지금은요, 국제적인 용어로 바꾸면서 시장가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가치는요, 극히 정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평가 의뢰받았을 때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충신하고 어떤 왕비가 있었는데, 충신하고 정을 통했답니다. 충신하고 뭘 통했다고요? 정을 통하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요걸 뭐라 한다고요? 시장 가치라 표현합니다. 충신하고 뭘 통했다고요? 정을 통하다.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먼저 충분한 시간 동안에 거래를 위하여 공개됐을 때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가 됐을 때, 자, 이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한두 달 내 정도는 팔려고 내놨을 때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근데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되고 다른 가치로 평가됩니다. 다른 특수한 형태의 가치. 되셨죠? 이렇게. A. 한두 달 내 정도는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가 됐을 때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사기당했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금매로 거래했다, 이러한 이상한 형태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래가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당사자의 정통성이다 해서, 당사자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는 부동산 파는 자를 매도자, 매수자는요 살려는 자를 매수자라는데, 아파트 팔려는 매도자는 층간소음이 있는 거 이런 거 알아 몰라요? 다 알 거 아닙니까? 여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매수자가 모르고 거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때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상적인 자유 경쟁 시장을 얘기합니다. 또 경쟁 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돼야 되지. 그리고 공산주의 같이 이렇게 폐쇄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인 자유 경쟁 시장,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을 뭐라 한다고요? 시장 가치다 입니다.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6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니까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라고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를 위하여 공개됐을 때, 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정통한 당사자,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정통성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신중하고 어떻다고요? 자발적 거래가 있어야 되지. 사기당했다든가 금매로 거래했다든가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당하고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아닙니다. 되셨죠? 여기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극히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이제 주로 평가를 하는데, 어떤 물건의 평가를 의뢰받았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있죠? 그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법령의 기억번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가, 2번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디귿번에 사회 통념상 필요로 하는 경우. 자, 기억번에 법령에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각종 명령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조세 가치 같은 거 평가할 때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 이런 거 정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요, 국세 기준 시가를 정하는데 이거는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법률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평가해야 되고, 두 번째 니은번에는요, 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요, 요 부동산이 담보로서 아주 불안하답니다. 좀 안정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담보로서 안정성을 특히 좀 고려해서 평가해달라 하시죠. 그러면 좀 싸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에이, 무턱대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안정성을 고려해서 평가하다 그러면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 디귿번에는요, 사회 통념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시장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가치죠, 관습 이런 걸 고려해서 평가해야 되겠네요. A, 보험사에서 보험료 책정하려고 부동산 같은 거 평가해야 하나요? 이때 이제 그 보험 시장에서의 어떤 관행, 관습 있죠? 이런 거 고려해서 평가해야 되지. 무턱대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까 포함해서 이제 요거 부동산의 여기 감정평가 분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건 지워되죠? 자, 마지막으로, 자, 가치는요, 장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건데, 요거는 누가 전문가라고요? 평가사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치로 인정해주겠다. 근데 실제는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죠? 시장에서 거래된 실제 가격을 뭐라 한다고요? 가격해줍니다. 실제로 거래한 값. 그리고 얘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원칙으로 뭘로 평가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특정 시점에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울게요. 자, 지금 계속 가격 이론을 얘기합니다. 가격이, 자,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알아볼게요. 어디냐면 다시 가세요. 자, 이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이다. 이거 좀 알아볼게요. 형성 과정. 자,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요즘처럼 팔려는 물건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적정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디가 있냐? 가격은 단기적으로 이 근처에 있다고 했죠? 장기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요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요거는요,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를 변화시키거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얘기합니다. 소득이라든가 인구 같은 게 변하면 수요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고, 공급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뭐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거나 기술 같은 게 변하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걸 공부하는 건데, 우리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유용성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는 조금 자세히 할 겁니다. 여기는 쓰다 말아서 그래요. 유용성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유용성이 줍니다.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떻다고요? 만족감. 이걸 뭐라고요? 유용성. 그래서 요거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어떤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 근처에, 이 호수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교통이, 아니면, 호수공원이 들어가면, 이 부동산이 쾌적해서 안 쾌적했어요? 쾌적해졌죠? 그러면, 부동산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으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쾌적성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같은 게 좋아지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유용성이라는 겁니다. 수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수요는요, 반드시 유효 수요가 돼야 됩니다. 유효 수요라는 것은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뭘 사겠다 해줘야 되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더니 사겠다 한다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이 유효 수요만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수요를. 돈을 갖고 있으면서 아니면 은행에서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청조처럼 남편한테 사기친 전청조처럼 사기쳐서 돈을 구입하든 갖고 있든 어쨌거나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수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희소성. 희소성이라는 것은 물건이 부족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상대적 희소성이다. 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부족한 정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희소성해 줍니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어떻다고요? 부족한 정도.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절대적 부족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이렇게 조그만 땅이 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안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땅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 그럼 이것도 남아 돌아요? 안 남아 돌아요? 남아 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땅이 이따만하게 큰 땅이 있답니다.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요거는 남아 돌 것 같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이용하려는 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절대량만 가지고 따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이걸 소비하려는 자에 비하여 이용하려는 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하는 거를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이전성이다. 이전성, 요거는 어떤 책은 빼기도 하는데 이전성이라는 것은 권리가 이전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권리의 이전 정도. 권리가 어떤 식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 뭐라고요? 이전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는 자, 전매를 금시켰습니다. 다시 못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거 권리의 이전 정도가 자유로운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에 영향을 주겠네요.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감정평가하는 분들은 이렇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수요 공급을 했을 텐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설명합니다. 희한하게. 되셨죠? 희한하게.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이대로 이제 기억하셔야지 뭐 수요 공급 이론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요거를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어떻다고요? 형성 요인이다. 자, 요거는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이 정도 되고, 요 근처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근처가 있는데, 자, 이 형성 요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자, 먼저 요 북쪽은 돼지 같은 놈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여기. 자, 먼저, 일반적 제휴입니다. 일반적 제휴는 대한민국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요걸요, 일반적 제휴인. 예를 들어서, 정부에, 전쟁이 났다든가 이런 거 있죠? 다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전쟁 나면 부동산 팔으려고 안 팔려고요? 얼른 팔고, 금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치기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 닫고 도망가려고. 못된 놈들은 막 안 지키고 도망가려고 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나라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에 다 영향을 줘 안 줘?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대한민국에는 전체 땅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국에 다 영향을 줘 안 줘?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일반적 제요인. 그 다음에 요 지역에만, 요 근처의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지역 요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요인이라고요? 지역 요인. 그래서 요 지역으로, 요 지역만 도로를 넓혔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요 지역에, 요 공부하는 요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왔답니다. 여기 이마트 있나요? 여기 롯데마트 있죠? 그 옆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예, 이마트가 들어왔답니다. 이런 거는 요 지역만 영향을 주는 거죠? 요 지역에. 요 근처에 뭐 고등학교 하나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요인해 줍니다. 무슨 요인이라고요? 지역.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요, 개별 요인해 줍니다. 무슨 요인이라고요? 개별. 요 부동산이 리모델링을 싹 했답니다. 그럼 요거만 미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동산이 엘리베이터가 한 개였는데 하나 더 설치했답니다. 그럼 다른 부동산에 주는 게 아니라 요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요, 개별 요인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치자. 어떤 단지라고요?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 근처에 호수공원이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호수공원이 들어왔으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쾌적성이 높아지니까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가치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되셨죠? 나중에 형이, 요것도 헷갈립니다.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쳐서 동생이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형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나중에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나중에 다 적어 드릴 거니까 지금은 딱 들으시면서 뭐 저런 얘기 공부하는 거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가치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거를요,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해줍니다. 10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그래서 자, 부동산 가치도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건 거의 끝이라고 했죠. 단기적으로 거의 단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다 뭐예요? 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가치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법칙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다 해줍니다. 원칙인데, 자, 이거를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다. 죄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 원칙들. 이걸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다. 재군들 할 때는 여러분들 하듯이.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대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 이걸 중추적인 대원칙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은요, 먼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자, 부동산은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인데, 이거 관련돼서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원칙, 요거를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혹은요 내부적 원칙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내부적으로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적당히 갖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주차장도 좀 갖춰야 되고, 천장이 지나치게 높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죠?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절히 그 균형을 이루거나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대내적 원칙이다.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 뭐라 하냐면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혹은 외부적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부동산이 제대로 이용하려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돼, 안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야 되는데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럼 제대로 이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자, A라는 부동산이 있고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둘 다 지금은 소득이 똑같답니다. 똑같은데 얘는 앞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얘는요 낮은 수익이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걸 구입하는 게 좋겠죠? 그게 제대로 이용하는 거지. 자꾸 소득이 뚝뚝 떨어진 거 구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걸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얘는요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고 간접적으로만 관련되는 원칙들입니다. 자, 이런 거를요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써볼게요. 써보는데 자, 먼저 뭐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 수익은요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나중에는 체감할 수 있다. 이걸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정도를 그 부동산 학자들, 특히 이제 감정평가론자들은 이걸요 내부적 원칙이다, 대내적 원칙이다 해줍니다. 대외적 원칙은요 먼저 경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외적 원칙이다 해줍니다. 외부와 관련된 대외적 원칙. 그 다음에 시간 관련된 원칙은요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해줍니다. 간접 원칙은요 어차피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 공급의 원칙.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뭐 대체의 원칙이다. 이 정도를요 간접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거의 한 문제 꼭 나오는데 2년에 한 번 걸로. 자, 이때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요거 이제 감정평가 3방식 나중에 이제 3방식 공부할 건데 3방식에 어떤 형태로 적용할 수 있냐 했죠?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3방식이라는 걸 아직 공부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런 거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하나에 대한 말뜻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라 한다고요? 말뜻을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말뜻만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먼저 여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요 부동산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으로 이용할 때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일단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먼저 기여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요거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세트로. 자, 먼저 여기 A라는 호텔이 있고요 B라는 호텔이 딱 있는데 똑같이 내부 설비도 거의 똑같고 지은형도 똑같다고 치자. 똑같으시는데 얘는요 뭐 가치가 70억 정도 밖에는 가치가 안 되고 얘는요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왜 이렇게 보나 할게요. 같은 지역에 있고 내부 설비도 거의 똑같은데 그리고 지은 연도도 거의 똑같은데 왜 가치가 다른가 잘 생각해 봤더니
얘는요, 주차장 설비를 제대로 못 갖췄답니다. 얘는요, 주차장 설비를 완벽히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왔다가 차 세울 데 없으면 짜증 나왔나요? 아니, 다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는요, 장사가 잘 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 많이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줍니다.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절히 뭐 갖추고 해야 되죠.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든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천장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겨울에 난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적당히 갖춰야 되지. 옛날처럼 한 개만 있으면 힘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내부 설비 간에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라 한다고요? 균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 좋다. 자, A라는 호텔 주인이 현재 70억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3억 정도 투입해서 주차장 설비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생산비를 합치면 원래는 얼마가 돼요? 73억이 돼야 되죠? 근데 부동산 가치가 한 100억 정도의 가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기여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이해가기 힘들 겁니다. 지금은 저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이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의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기여했냐. 그러니까 주차장 설비가 사람을 긁어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고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됐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기업은 물건 내다 팔면 수익이 생깁니다. 파는 돈을 수익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요, 이자라든가 배당 같은 거 해야 되고, 경영자한테는 영업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되고, 토지를 제공한 자들한테는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수 관계가 있다 줍니다. 이런 것들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해주는데,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우리 경제학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돈이 생기면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노동자한테 돈 안 주면 이분들이 일하려고 안 하려고요? 바로 나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경영자한테 돈 안 주면요, 가로 스카웃 당합니다. 그리고 이자라든가 배당 같은 거 안 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자 안 주면 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공헌했던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됩니다. 토지는요, 그 지역에 수요가 없으면 돈도 하나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수요 공급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는 얘를 먼저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한다. 이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세요?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은요, 이 자세히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자세히 아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자세히 아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은 저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큰 포석을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의 층수를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이익은 커지나요? 아니겠죠. 어느 정도 가서는 더 이상 분양이나 임대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집약한계라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층수를 올리게 되면 이익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익이 체증하거나 체감한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벌어놓은 돈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이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건물 지을 때도 여기까지만 지어야 되지, 더 이상 지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이런 거를요, 여기서는 이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이렇게.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 알아볼게요. 경쟁의 원칙은, 자, 읽어볼게요.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오길래, 어떤 아줌마가 총알같이 여기다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A라는 라면집. 그러면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 없으니까 이 A라는 라면집은 엄청난 정상 이상의 이윤을요, 초과 이윤을 해줍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초과 이윤을 벌 수 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곳에는 다른 공급자들이 가만둬 안 놔둬요? 다른 아줌마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며칠 지나면 우후죽순 라면집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면 여학생들이 이 집만 가다가 다른 집도 가요 안 가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의 초과인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어쨌거나 먹을 게 있는 하는 게 들어오겠죠? 큰 돈을 버는 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경쟁의 원칙은요, 초과 이유는 반드시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이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는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치가 처음에 높아졌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쟁의 원칙 해줍니다.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나중에는 하나씩 3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나 하나 정도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돼요. 딱 암기할 겁니다.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적합해야 되는 거죠. 주택은 주택가에 있는 게 좋겠고, 상가는요, 상업지역에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이런 거를요, 적합하게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부동산의 가치가 103억이다. 이런 표현은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도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들이 자꾸 변하죠? 여기에 뭐 이마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계속 끊임없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되셨죠? 그래서,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변동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특정 시점상 명시해서 가치를 정한 다음에 공시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변동의 원칙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요, 자, 이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미래 예상되는 수익에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수익보다는 뭐라고요? 예상되는 수익. 예컨대, 자, 요 지역이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거랍니다. 요 지역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 저기, 어디요? 노포역에서 연장돼서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치면, 자, 연장되면 요 지역은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아질 거로 예상돼요? 낮아질 거로 예상돼요? 여기죠. 지하철에 들어온다면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이 예상돼요? 낮은 수익이 예상돼요? 높은 수익이 예상되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이 지역으로 장례식장이 들어올 거랍니다. 뭘로 들어온다고요? 장례식장. 그러면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니까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된 수익에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걸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 부동산도 결국은요,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이 간접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의 원칙은요, 부동산은 대체 가능한 다른 재화 있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겁니다. 대체 가능한 오비 맥주가 있고 화이트 맥주가 있는데 이렇게 둘 다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다고 치자. 품질과 자, 이 병 모양 똑같다고 치자. 근데 똑같다는데 얘는 똑같은 맥주인데 똑같이 생긴 맥주인데 1,500원에 팔고 있고 얘는 2,0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먹거나
맛이라든가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맛이나 품질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 해요? 비싼 거 사려고 해? 싼 거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 서로 사려고 하니까 요거는 서로 사려고 하니까 막 가격이 올라갈 수 있네요. 요거는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 하이트 맥주 집사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싸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되셨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어떤 지역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삼성 아파트가 있고 대림 아파트가 딱 있는데 둘 다 같은 지역에 있고 내부 설비도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비슷한데 삼성 아파트는요 1,300만 원에 분양하려고 했고 삼성은 대림 아파트는요 1,600만 원에 분양하려고 분양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고 어떤 걸 구입한다라도 만족감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 해요? 비싼 거 사려고 해요? 싼 거 평수 늘려고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은 서로 사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것이고 대림은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비슷해질 때까지. 그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의 원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만족감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싼 걸 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가격대는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의 원칙이 나집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먹으면 잘 모를 겁니다. 모르고 이런 내용을 좀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뭐 기능적 감가 같은 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다 여러 개 기억하시면 답 못 맞춥니다. 항상 문제 풀이하는 방식을 자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풀고 저런 식으로 풀고. 되셨죠? 그러니까 머릿속이 어수선하면 문제 못 풉니다. 깔끔해야 돼.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 명료하게 깔끔하게 공부하셔야지 너저분하게 하고 있으면요 뭐가 문제 들이밀면 하나도 못 맞히면 잘 못 맞춰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거 선방식도 하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되셨죠? 마무리하고 혹시 시간 남으면 다른 것도 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